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몇 달간 출생아 수가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했다고요? 네, 그러네요. 통계청이 오늘 6월 인구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6월 출생아 수를 보니까 18,242명. 그래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3명, 1.8%가 감소했습니다. 네. 전해드렸었지만 이제 한 두 달간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반갑다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석 달 만에 지금 하락세로 전환된 거죠. 아울러 이 6월의 출생아 수 역대 6월 기준으로는 최저치. 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4월, 5월 출생아 수가 이제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분기별로 보면 2분기 기준으로는 출생아 수 56,838명.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합계 출산율로 보면 0.71명, 0.7명대를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관건인 게 0.7명대마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0.7명대는 최소한 이제 사수를 해야 되는데 상황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가 더 늘면서 6월에 인구는 8,700명 자연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지금 5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이제 이게 기업을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여서 20년 이상 좀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인데요. 네. 기존 임대주택 시장은 이제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전체량에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전세 사기 문제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기업을 민간 임대 시장에 끌어들여서 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뭐 용어로 따지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리츠 같은 거 아시죠? 상장사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법인이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주택 형태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 참여를 좀 끌어들이려면은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근책이 필요한데 핵심은 이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에 있어서는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전월세 상한 규제랑 같은 거죠.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규제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로 따지면 지금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돼 있지만 만약에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5%가 아니고요. 3%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거죠. 현재 그렇다는 거죠.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임대료 올림 때는 임차인 대표 회의와 협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을 계속해서 제한을 받는다. 뭐 네. 이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제를 이제 다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눠서 차등 적용을 하는데 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긴 하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임대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받는 이런 것들은 자율형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보증 가입이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되고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겁니다. 네. 세제 혜택도 말씀드리면 이제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주게 되고요. 네네. 취득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합산 등에서도 배제되는 이런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모델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정부의 발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뭐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되니까 네, 보험사들이 네.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보험사들은 뭐 증권사나 이런 자산운용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사들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허용하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그래서 보험사가 만약에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는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지급 여력 비율인데 이게 지금 20%로 제한돼 있거든요. 만약에 장기 임대주택에 투자를 하면 이걸 25%로 완화해 준다. 네. 뭐 이런 당근책을 제시해서 보험사들도 좀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방침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연간 10,000가구씩 2035년까지 10만 가구에 2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다만 네. 이거를 도입을 하려면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점이 있는데 이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고 이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는 임대료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있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혹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국내 1위 연예 기획사 하이브가 그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그 어도의 민희진 대표를 네. 전격 교체했다고 뉴스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한 거는 어제였고요. 이사회를 열었어요. 어도어 측이. 그래서 예.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이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김 신임 대표이사는 하이브 측 인물입니다. 네. 하이브의 최고 인사 책임자였고요. 지난 4월에 하이브 측과 미리진 대표 간에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임시 주총을 열었었잖아요. 네. 임시 주총을 열어서 당시 이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했는데 이제 민 전 대표 측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걸 법원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해임을 못했는데 대신 당시에 사내 이사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민 전 대표 측 인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제 하이브 측 인사가 당시에 사내 이사로 들어왔죠. 그 인물이 이번에 신임 대표이사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이사 교체는 이제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어도의 대표이사 변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이슈가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이잖아요. 4월에 당시에 이제 하이브 측이 배임 혐의를 민 전 대표한테 걸었었고 갈등이 당시에 이제 봉합되지 못한 결과가 이번에 대표이사 변경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는 아시겠지만 뭐 그룹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국내 네. 1위 연예기획사가 됐고 뉴진스의 엄마라고 불리는 민희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네. 뭐 워낙 어도어의 대표이사이자 뉴진스를 키워낸 인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고 두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갈등이 촉발이 됐었고 당시에 뭐 기자회견도 열었고
그래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폭로전도 벌어졌었고요. 이 과정에서 뭐 걸그룹 표절 논란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고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진 만큼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도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그때 열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해임하는 시도가 실패를 했었고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연예계에서는 이번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사실상의 민 전 대표의 손과 발을 다 자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총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네.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거고요. 민 전 대표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민 전 대표하고 이제 하이브 측과의 그 주주간 계약도 체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 측 설명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7월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다. 네. 이걸 또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 법원에 이런 그 주주 계약간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임기 보장도 들어가 있고요. 네. 또한 주식 매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풋옵션. 풋옵션도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거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도 역시 근거로 하나 작용을 한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 계약이 해지되면 민 전 대표가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풋옵션 규모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죠.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 간 계약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어떤 입장인가요? 민 전 대표 측 예상한 대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거는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주 간 계약을 놓고 해지를 놓고 법적으로 다툴 것임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하이브 측은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합의된 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숙고를 하고 있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드러냈고요. 네. 이로써 이제 그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 측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법적 공방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이브가 배임 혐의로 고소한 민 전 대표를 고소한 것도 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의 임원진을 비롯해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또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도어 직원의 성추행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면들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해임이 된 거고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K-팝의 성장통으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네. K-팝이 세계적인 음악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성장 공식으로 여겨져 왔던 이른바 멀티레이블의 구조적 한계가 이번에 잘 드러났고 또 하나 인적 리스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하이브 주가가 당시에 갈등설이 불거졌을 때 시총이 1조 원, 일주일 사이에 1조 원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이슈만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고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 4시 10분에 제주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풍랑 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고 관공서의 재난 예보 경보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안가에 계신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라든가 방조제 등에는 가지 마셔야겠습니다.
또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무선국 등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산, 증식, 양식 시설은 고정하거나 지지대로 잘 보강해서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앞바다, 제주 동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4시 19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간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그 네. 정부의 이제 세법 개정안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사이에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네.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 좀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 네, 네. 일단 여야가 그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좀 낮춰야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26, 7년이나 지나서 네. 공제액이 전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네. 어쨌든 공제액은 좀 늘려야 되겠다. 방식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당 측에서 나온 정부안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배 정도 늘려놨지 않습니까? 네, 자녀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씩 5억으로 늘려가지고 공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네. 민주당안은 일단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배우자들한테 대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지금 기본 5억 공제를 최소한 10억 공제로 늘리면서 일괄 공제를 손을 대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공제는 될 것 같습니다. 공제 네. 금액을 올리는 거는 10억 정도 내외로 올라가는 것은 서로 합의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녀로 돼가는 거는 부의 세습이라고 생각해서 공제 한도를 늘리지 않고 네. 배우자는 세습이 아니라 이제 같은 세대이기 같은 때문에 세대에서 이루어지기 그렇게 때문에 보는 건가요? 그런 차이죠. 예. 네. 예, 하지만 그런 차이. 다자녀가 있거나 이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자녀 공제한도 그러니까 늘려야 되지 않나. 네, 여당에서 나오는 자녀 출산 장려책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다 60대 넘는데 네. 이게 과연 출산 장려책이 되겠냐 하는 것이 이제 네. 야당의 입장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쪽 우선 정도로 해주면서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야당 안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쟁점은 최고 세율과 이제 그 자녀 공제 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건데 예. 최고 세율을 일단 여당은 이제 50%에서 예. 40%로 줄인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그게 아닌가 보죠. 얘기 그러니까 듣는 거는요. 지금 야당에서 봤을 때는 네. 최고세율관의 대상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 인원이 네. 0.5%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런 인원을 위해서 그렇게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 이제 야당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그 정도만 낮추더라도 1조 5천억 정도가 세수 감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부자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는 지금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야당 안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네. 좀 집값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예.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는 예. 아이고 더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이 나왔고 또 네. 여당안이 또 여기서 추가돼서 보태서 또 뭐가 좀 손질이 되는 것 같고 예, 예. 또 야당은 또 전혀 정부하고 다른 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네. 이게 언제 결정이 되죠? 12월 2일 날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는 결정이 됩니다. 그때 네.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지나서 이게 이제 예. 개정되는 걸 보고 예. 하는 게 좋을지 예. 아니면
이거 정부 안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야당이 이제 의석수가 많으니까 예. 야당 쪽으로 좀 될 확률이 높을까? 네. 자, 그러면 야당 쪽으로 하는 거를 좀 보면서 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예. 내년에 하는 게 좋을까? 올해 하는 게 좋을까? 막 갑자기 고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증여는 이제는 네. 30억 미만 재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증여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25억에서 27억까지가 네. 자녀들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상속세가 안 나오거든요. 30억 정도 자산에서도 4억 정도 나오던 자산 세금이 한 네. 4천만 5천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세법으로도요? 개정된 세법으로 개정된 따지면 정부 아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증여를 미리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제일 권장하기는 50억 넘어가는 자산가들에 대해서 네. 사전 증여를 플랜을 짜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예, 증여를 권장하긴 합니다. 근데 네. 정부 안대로 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근데 세율은 네. 어떻게 보면 30억 자산가 언저리들은 네.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제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세율이 중요한데 네. 지금 야당 안대로 최고 세율이 만약에 개정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일반인들은 최고 세율까지는 안 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정부 안대로 간다 하더라도 네. 30억 미만 40억까지 자산가들은 사전 증여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속세만 내더라도 네. 그건 굳이 증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산 분쟁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미리미리 하는 정도. 절세 측면에서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선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큰 틀에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인마다 사정이 다 사정이 다르니까 네. 네. 그건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가 들어온 것부터 한번 좀 그래요? 연결을 네. 해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의정부하고 남양주에 아파트 35평짜리 한 채씩 갖고 있고 예. 서울에 오피스텔 조그만한 거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주는 남양주 아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오피스텔하고 남양주 집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정리하고 나서 의정부 집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예.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의정부 집을 언제 취득하셨나요? 2003년도에 취득해서 2003년도 취득하셨으면 2017년 8월 3일 이전에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집들은 거주 요건이 없거든요. 예. 거주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바로 혜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 예, 남양주하고 오피스텔 팔고 그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전화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말고 미리 네.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오신 분의 사연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375번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시가 약 6억 원 아파트에 2억 원의 전세를 끼고 있고 은행 대출 3억 원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상속수도 안 나옵니다. 네. 상속세가 안 나오잖아요. 5억은 이하기 때문에 뭐 배우자가 있건 없건. 일괄공제 때문에 네, 상속세는 안 나올 것 네. 같고요.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조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으시면 네. 기존에 있던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은 비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증여로 받아버리면 2주택자가 돼서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증여를 받을 실익이 있지만 네. 유주택자라면 증여를 안 받으신 게 좋고 더군다나 형제간들이 여러 사람 많아가지고 네. 특정인이 꼭 조금 상속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안 그러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를 받아보면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런 것이 불리하다는 상속은 거죠. 받아가지고 몇 년 안에 이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네.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만 5년 안에 팔으라고 돼 있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세 채 이상,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 얘기라서 네.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채 있는 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예. 네, 그냥 더군다나 상속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05 네. 전화가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실까요? 상생 임대차 계약 좀 여쭤보려고요. 예. 정부가 작년에 이제 그 전세가 폭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예. 상생 임대차 계약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 막상 작년에 전세값이 내리막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생 임대차 계약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럼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그 임대인으로서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예. 그 재계약을 해줬거든요. 예, 임차인한테. 예. 근데 그 10% 감액된 금액이 해줬어요. 예. 그러면 내년 10월이 되면은 저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예. 실거주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집을 언제 취득하셨나요? 2017년 말에 했어요. 아, 그러면 앞엔 직전 1년 6개월하고 예. 그다음에 직후 지금 상생임대하고 2년하고 해서 5% 이상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네. 2년 거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러면 이제 내년 10월 이후에 팔게 되면 네. 저는 이제 실거주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행이 되고 확실히 되고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혜택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24년 10월 말까지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걸 2년 연장을 해서 2026년까지 지금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면 전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요. 그 몇 년간 장기 보유해야지만이 장기 보유 혜택을 몇 년 살아야지만 장기 보유 혜택을 받습니까? 원래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짜리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 요거는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네. 예, 4%짜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9년인가 10년 그거는 뭐예요? 이제 10년 거주를 하시면 최대 8%씩 받아서 80%까지 된다는 얘기인데 네, 80% 네. 비과세 해준다는 이거죠. 전체 금액에 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20%는 과세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 상생 임대로 가는 거는 보유기간마다 4년씩을 해주는 거라서 네. 계속 10년 거주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관계가 알겠습니까? 2년 네, 실거주 요건만 네. 갖추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는 또 따로 이제 제가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현재 7년 가까이 됐으니까 예. 7년은 보유하고 2년 실거주하는 거 혜택만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네. 내년 이후에 팔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당 거주 4%, 보유 보유 4%인데 4%. 이분이 7년을 보유하셨으니까 4,7에 28% 해주고. 공제를 받고 거주를 2년을 거주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으니까 상생임대로 아니, 거주는 이것은 플러스를 안 해줘요. 아. 그 4%짜리만 해당을 해주는 거고 네. 실제 거주를 해야 4%짜리 해주는 거고 네. 여기는 이 4% 거주 2년 이상 거주를 안 했다고 해서 4%짜리는 적용되지만 거주를 네. 안 했기 때문에 이거 거주 8%는 더 추가로 안 해줘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이분 약간 헷갈리셨을 것 이제 같아요. 그렇게 네. 이제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네.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줄 뿐이지 네. 2년 산 걸로 봐준 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원래 안 살았으면 2%씩밖에 안 해주죠. 아. 그래서 4%짜리 해줬으니까 네. 10년 됐으면 40%까지 되는 거고 네. 대신 2년 거주를 실제 했으면 8%를 더 해주는데 네. 실제 거주는 안 안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분은 그건 없다. 그건 없다. 그건 없다. 법을 왜 이렇게 어렵게 근데 만들었는지 몰라요. 애초에 네. 이분이 질문하셨을 때 언제 취득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 취득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필요로 하시는 건지 네, 네. 장기 보유 때문에 한 것인지 네. 예, 이것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죠.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직전 임차인에게 유지하고 5% 이내에서 인상을 하고 해가지고 2년을 더 갖고 줬으면 있어 이제 총 3년 6개월 이상의 임대를 임대 주면 기간이 돼요. 있어야 된다.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 네, 이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비과세 혜택 이런 거 받을 때는 많이 2년 거주 유리하겠네요. 혜택도 주는 거죠. 네. 엄청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인 2009년 10월 26일 예.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요. 예. 2018년 6월 8일 매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8월에 제가 이제 일반 가세로 주장했으나 세무서 직원 주장으로 중과세로 납부했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정보가 늦어가지고 네. 지난 6월에 이게 이제 다른 정보로부터 얻은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변경 정보를 알고 예. 세무세 경정 청구 신청을 했는데요. 예. 청구 기한 도과하여 각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 정보가 제가 좀 얻은 거죠. 얻어가지고 못했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된 경우인데 예. 안타까운데 구제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요거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방송 중으로는 이거는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이제 기산이 돼서 2024년 5월 말까지
경정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 5년 그랬습니다. 이거를 경과를 도가해 버리셔가지고 예. 돼서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법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송에서 답변 드리기는 부탁드리고 예. 이거 전화번호 네.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요. 네. 예. 네. 이거 저 별도로 개별적으로 전화 전화드리겠습니다. 끊으시기 전에 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전화 또 감사합니다. 연결돼 있는 네. 건가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요. 네. 제가 집을 딸내미 시집 가기 전에 딸내미 앞으로 명의를 해놨거든요. 예. 그렇게 다른 내 앞으로 할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니까 내가 위험한 일 하니까 혹시 잘못되면은 예. 집사람은 한순간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딸내미가 시집 가게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딸내미도 이제 그런 대충 그런 것 때문에 예. 제 앞으로 이제 명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대충 알아보니까 뭐 그게 증여로 해야 된단 말이 있고 안 그러면 제가 2억 5,500 주고 그걸 딸내미가 샀는데 내 돈하고 합쳐가지고 예. 했는데 그걸 뭐 매매로 하면은 일시불로 딸내미 통장으로 2억 5천을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매매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내 앞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네. 딸내미 앞으로 돼 있는 것을 그 네. 증여가 되는지 매매로 할 수는 없는 건지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줘야 돼요. 따님한테. 그렇게 2억 5천이라는 돈을 시세에 맞게 주셔야 되고 이제 저가 매수는 할 수는 있어요. 30% 예. 정도는. 예. 예. 그거는 증여라면 증여세를 무셔야 되고 만약에 예.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그러면은 과태료를 부과받으셔야 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을 하셔야 돼. 어떻게든지. 그러면 피할 수는 없죠. 세 가지 증여하고 증여든 매매든 예, 명의신탁이든 셋 중에 하나로 해서 예, 거기에 따른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 물으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매매로 넣으면 매매로 양도세. 하려면 예를 들어서 현 시가에 대한 것을 통장을 딸내미 앞으로 현금을 전부 다 넣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계좌 이체를 하셔서 돈이 네. 명백하게 건너가셔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매매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의신탁이라 그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거는 건가요? 지금 기준시가에 네. 이제 지금 15%거든요. 기한이 네. 있고 가액이 있어서 최고 30%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규모로 봤을 때 네. 15% 정도? 네. 네. 기준시가 15% 나오니까. 네, 기준시가면 지금 이건 2억 5,500이 기준시가라 그러셨나요? 아니 시가니까 훨씬 이거보다 실제는 낫겠죠. 예, 한 1억 5천 정도나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재건축되는 걸요. 예. 집을 샀는데 예. 그게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에 예. 그게 등기를 다 완성했거든요. 예. 했는데 그쪽에서 예. 등기 관리처분 떨어지고 난 뒤에 예. 잔금 치렀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그래요. 누가요? 그 집 파는 쪽에서. 네, 양도하는 쪽에서. 예. 예. 자기네가 세금 면제 받으려고. 네. 그 잔금을 그래 늦게 치렀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근데 그래요. 뭐 실익이 없으실 텐데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 관리처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버렸잖아요. 예. 그럼 잔금에 상관없이 양도 취득 시기는 등기 이전 일자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날짜가 하루 이틀이었거든요. 예. 그 날짜가. 예. 그러니까 내가 써준 거 그걸로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받았다 그러던데 내가 확인서 써준 거 같고.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지금 정확한 거는 관리처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으면 사모님은 그 날짜 등기 날짜에 취득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서 써준 거는 써주시면 안 되셔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써줬다고 그때. 언제? 집 사고 바로 네, 사면서 바로. 네. 써주셨는데 그거 써줬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이걸 집을 팔으면은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 했어요. 지금 문제는 내가 지금 만약에 관리처분이 끝나고 내가 샀다고 치면 이제 그걸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신 걸로 되거든요.
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신 걸로 되면 내 취득 시기가 준공일자로 가버려요. 네. 지금 그러면 준공이 났나요? 그 재개발적 건축되는 것이?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안 났잖아요. 그러면 입주권 상태의 양도가 되기 때문에 예.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고. 그러면은 2년 있다가 팔아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2년 있다가 1세대 1주택 같으면 비과세가 된다면 양도세는 안 나오겠죠. 아니 입주하고 2년 후에 팔으면은 예, 그거는 이제 10일까지는 양도세가 세금이 없는데. 없죠. 예, 그때는 근데 없죠. 그 전에 팔으면 양도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집이 저기 조만한 거 하나 사고 또 조만한 거 한 개 2개가 있는데요. 네. 이걸 다 팔고 다른 걸 서울 가서 하나 딴 걸 사고 싶은데 네. 이거 2개 다 팔면은 양도세가 나오나요? 둘 중에 하나는 내야 되고 나중에 파는 하나는 내야 것은 돼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몇 개월 간격으로 팔으면은 비과세 그거는 없나요? 같은 날 팔아도 내가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요. 같은 날 팔아도. 하나 팔고 시차를 하나는 한 시차를 안 1년 둬도 뒤에- 돼요. 예? 시차를 안 둬도 된다고요. 하나를 내가 이제 올해 팔고 네. 또 하나는 1년 뒤에 팔면은 양도세 없나요, 그럼? 그거는 비과세 되는 것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아, 12월까지는요? 12억 예, 12월까지는 세금 없잖아요. 그거는 예. 같은 해 팔아도 상관이 없고 12억이 넘는 집을 팔 때는 해를 달리해서 팔아야 유리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정확히 알아들으셨네. 네. 이분 사례를 보니까 네. 확약서라든가 확인서를 함부로 써주시면 안 되겠다는 아니 근데 생각이 지금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들어요. 것은 네. 관리처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으면 네, 그게 이날로 중요한데. 양도 시기가 결정돼 근데 버리거든요. 하시는 분이 왜 그걸 요구하셨고 왜 써주셨는지 전 이게 이해는 잘 안 써주시면은 되는데 안 되거든요. 자기는 네. 당신은 지금 관리처분 전에 샀다고 그러면 네. 부동산을 산 거라서 네. 이때부터 취득 시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공사기한도 다 플러스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관처일 이후에 산 걸로 돼버리면은 준공 날짜로부터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신단 혹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깎아주겠다 이래가지고 혹시 뭐 써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기도 뭐든지 한데 사실과 네. 다른 것을 쓰시면 자기한테 네. 불리게 오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무상담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금년 3월 달에 맞아면 그 청라에 있잖아요. 예. 거기다 아파트를 하나 조그마한 34평 사놨거든요. 예. 근데 이 지방에서 그 집을 팔아서 이렇게 그것도 돈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안 팔려가지고 예. 그때 우리가 듣기는 3년 안에 팔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았는데요. 네, 네. 3년이 넘어버렸어요. 이제 그 3월 달에 넘어서. 청라에 사는 집이 언제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금년 3월 달에 3년 됐어요. 아하. 3년이 넘어버렸네. 예. 지방에 있는 그래서- 집을 예. 그 집을 지방에 있는 집 파는 돈이 그 시세가 얼마나 가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애기 4살 때 샀는데 가가 39살이니까 한 34년 5년 됐거든요. 지금 네.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냐고.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 그때 살 때는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6천 넘게 주고 샀는데요. 네. 지금은 1억 한 5,600이나 이렇게 주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예. 세금이 얼마나 온가 몰라서. 1억 5천. 그럼 남은 돈은 지금 한 9천 남았네요? 예, 그쵸? 그렇죠. 예. 9천 정도. 예. 예, 6천에다가 한 1,200 정도 세금 나올 것 같은데요. 1,200이요? 예. 그 정도 예상하시고. 아이고 속상하시겠지만 예. 네. 조금 서둘러서 팔으셨어야 되는데. 예? 예. 조금 서둘러서 팔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1,200 정도 나오실 예상하시고 예, 부담 생각하시고 매각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전화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셔서 하나 네. 더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가 0579번님의 사연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 부모님께서 카드를 잘 사용 못하시고 인터넷을 못하셔서 제 카드로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등 모두 사용하고 300 내지 400여만 원 이체를 받아서
들어가서 바로 카드값을 갚습니다. 가족 간의 그 실비나 생활비 이체에도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증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관련은 아니지만 네. 일반적인 거라 제가 여쭤보고요. 또한 부모님께서 30세 성인 자녀에게 우선 1,000만 원 증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도 쓰고 해서 이체로 증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뭐 타인 카드를 쓴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제를 해준 거잖아요. 부모님이 지출할 거를. 이게 지금 병원비나 생활비, 관리비 등은 다 명세가 나오기 때문에 가족의 공동 비용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자녀 카드로 썼다면은 부모님이 돈을 넘겨주시더라도 이런 경우는 증여라고 안 보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0만 원을 자녀가 아무래도 좀 생활비에 썼으니까 그 돈을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주셔도 증여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이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5128님의 사연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아파트 3억 3천만 원짜리, 빌라 약 2억 5천만 원짜리 두 채 중에서 아파트를 먼저 팔려고 하는데 양도차익이 약 6,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앞선 분하고 2주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게 보유기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장기보유 특공제를 아는데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는 전제 하에 그냥 장기보유 특공제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장기보유가 된다고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 상속세 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재산이 한 10억 남짓 되는데 그 자녀가 지금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인도 있고 부인 앞으로 상속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자녀 2명한테 상속을 해야 하는가 그 어떤 게 유리한가 지금 거의 궁금해서요. 세금 면에서는 누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서 상속세는 세금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누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물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2018년도에 오피스텔을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집이 두 채지요. 그런데 18년도에 산 것은 그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는 거 아니라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을 지금 뭘로 쓰냐가 중요하지 18년 중요한 게 않거든요.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한 4년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기간이 끝났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4년짜리 해가지고 자동 말소 됐다 이 말씀이죠? 4월 1일 끝났어요. 자동 말소 되셨으면은 지금 집을 5년 이내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안에 파시면 괜찮아요. 오피스텔이요? 집 아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게 기존 주택이요.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했고 오피스텔로부터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안에만 파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시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도 그 거리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진접에 아파트 하나가 있고 서울 망우동에 아파트 하나가 있고 별내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망우동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진접에 있는 아파트는 2010년 6월 8일에 취득해서 2018년 7월 달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8년짜리인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망우동 아파트는 제가 거주하고 있고요. 별내동 오피스텔하고 망우동 오피스텔은 2022년 10월 6일에 임대사업으로 10년짜리 가입을 해서 이제 2년 지난 상태인데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망우동 아파트를 지금 매매했을 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우선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우선 임대주택은 매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거는 10년짜리잖아요. 10년 동안 5% 상한율을 지키셔야 되고요. 구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다 돼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시면 지금 망우동 살고 있는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팔아도? 네. 아니 지금 10년 기간이 아직 안 지났어도 그래서 미리서 팔고 나서 비과세를 해주고요. 대신 사후관리에 들어가요. 사후관리에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지금 진접 아파트가
예. 1세대 1주택이 돼가지고 이걸 비과세 받게 될 때는 예. 네. 지금 망우동 아파트를 팔고 난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돼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진접 아파트 양도 차익이 더 커버리면 예, 예. 망우동 꼴 비과세 받으면 진접 아파트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분은 망우동밖에 먼저 파실 수 없는 거죠. 비과세 받으시려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망우동 거 팔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비과세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진접 아파트는 네. 5년 내에 팔아도 네. 망우동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제한 나머지를 세액 공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망우동을 팔고 난 다음에 오른 것, 양도 차익 발생한 거. 양도 차익 그거는 예. 그것부터 비과세가 되고 예. 망우동하고 같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요. 예. 그 진접 아파트가 예. 조세특례 그 제한법에 해당이 돼서 예. 이분양 주택으로 사가지고. 그럼 99조 2가 적용되나 보죠? 뭐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미분양 아파트로 시청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네. 주택수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 확인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주택수에 빠지고 감면도 5년 동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예.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은 감면을 받으신다고요, 그거는. 예. 그 특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접 아파트가 주택 장기 임대 사업에도 등록이 돼 있고, 네. 조세특례 제한법에 해당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요건이. 진접 아파트를 언제 사셨다고요? 분양받으셨다고요? 2010년 6월 8일이요. 6월 8일 2010년도 감면 적용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것이 해당되나 봐요. 그때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맞습니다. 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2015년까지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때 분양을 받았다는 뜻이고 네.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은 감면을 받는데 양도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 양도 시기 상관없이 지금도 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택수는 아예 빠지는데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수에서 오피스텔도 이제 빠진다는 거니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진접 것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받아서 지금 망우동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하고 진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해서 망우동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조특법으로 배제되는 것이 더 유리하죠. 네. 배제되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전화 상담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 청취자 사연 보내오신 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7661번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홀 부모의 결혼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광역 아파트 5억 안 되는 집 한 채와 자녀의 월급을 관리하다가 못 돌려준 3억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돌려줄 게 증여와 좀 약간 제가 헷갈리는데 이 질문이 상속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물어오셨거든요. 지금 아마 예금으로 모아놨는데 아들 월급을 받아가지고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들 월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거를 아들한테 주더라도 증여는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관리해준 돈이라서 그거는 막 입증이 되면은 증여는 아닙니다. 아들님한테 돌려줘도 됩니다. 그거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청취자 정원경님께서는 또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10년 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았는데 양도 차액이 많습니다. 2억 3천 공시지가보다 많이 신고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속 개시일이 신고 기한이 안 됐다면은 지금 신고를 하면서 감정 평가를 받거나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매매 사례가로 지금 상속 평가액을 신고해도 되고요. 이미 지나갔다고 그러면은 1년 15개월이죠. 그러니까 1년 9개월이 지났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매매 사례가를 찾아봐야 돼요. 예.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세무사님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811님의 사연인데요. 1가구 1주택인데 증여받은 지 4년 4개월째입니다. 다주택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요. 4년째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매도해도 될지 매도 시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2억 이하 같으면은 당연히 안 나오죠. 2년 넘었으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시세가 3억 원인 아파트를 며느리한테서 사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다운 계약할 수 있나요? 라는 8935번. 네, 저가 양도 양수는 3억하고 30% 중 적은 금액. 그러니까 3억이면 9천만 원 정도 다운해서 쓸 수가 있죠. 네. 2억 1천만 원에 거래하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에도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10월 2일 수요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